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한동안 논란이었는데요. 최근 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유기동물 문제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이력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식용종식법의 추진을 위해서도 보유세 도입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새로운 세금이기 때문에 반발도 적지 않은데요. 몇 년째 논의 중이지만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오늘은 이 반려동물 보유세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김정연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환 동물권 행동 카라 교육팀 팀장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전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에게 부과되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요. 과연 시민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또 강아지 모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가 넘게 됐을 경우에는 뭔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변화를 해야 된다라든지 뭔가 그들을 위한 시설이 개설이 된다고 했을 때 반려동물 보유세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뭐 단적인 예로 들면 담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세금이 부과가 되고 하다못해 금연구역이 있긴 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에 대한 건데 그 보유세를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키우고 싶은 동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떤 식의 피해를 줄지 모르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내야 될 종류들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강아지 이제 뭐 산책시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벌금을 무는 방법이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그거를 원천적으로 세금을 무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 걔들끼리만 사고 났는데 경찰이 개입한다니까.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사람만은 문제가 아니다고. 거기 또 뭐 반려견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잖아요. 나는 양양에 있는데 전부 다 반려동물 천지 버리고도 많이 가요. 왜 여태 되면 이제 여름철 지나고 나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 고양이들 얼마나 많은데요. 버린 거죠. 세금을 매기면 덜 키우겠죠. 국민의 의무가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세금을 내면 좀 더 당당하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애들을 그냥 언제까지나 음지에서 남들 엘리베이터 탈 때도 죄인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세금을 내면 정부에서도 좀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 팀장님, 우선 이 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반려동물 보유세가 거론되고 좀 쟁점화된 것은 언제부터인지요? 네, 일단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동물의 수에 비례해서 세금이나 아니면 등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고 국가는 그 비용을 동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처음 논쟁이라고 하는 시작은 2020년 제2차 국가 동물복지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온라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시행될 이제 3차 동물 복지 종합 계획에서 이제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이고 아직까지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거나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것이 이제 도입되는 만큼 왜 도입을 하는지 의견 모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이웅정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런 것들 어떠한 법이라든지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충분하게 사전 준비가 필요로 한데 거의 어떠한 법이 개정될 때는 즉흥적으로 사실 이제 많이 발표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법으로 정말 올바르게 개하려면 준비 과정서부터 어떠한 법률 절차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만 이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거기에 발맞춰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제도를 만들고 발표를 하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처음부터 있었던 제도는 또 아니었으니까요.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저는 이런 의견 이전에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표현부터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정된 세금의 명칭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몇 외국의 경우 뭐 양육세라든가 개세금 등 명칭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 제98조에 근거해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어서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보유세라는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패니언 애니멀을 넘어서 지금 패밀리로 생각하는 현 시대에 반려동물의 어떤 정의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관련 법안도 개정하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 우리가 부동산 보유세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명칭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분께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일단 찬반 의견이 어떤지 먼저 짧게 여쭤보고 구체적인 이유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팀장님께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의견. 네. 저도 용어에 대한 건 공감을 하고요. 네. 찬반을 물으신다면 찬성합니다.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맞습니다. 보유세가 필요하다. 김정현 교수께서는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용정 교수께서는요? 저는 중립인데요. 보유세 찬반 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보유세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시작하기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리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예. 먼저 찬성 반대 또 중립 의견 각자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팀장님, 김영환 팀장께서는 찬성하고 계신데 찬성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여기서는 용어를 보유세로 제시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의미가 국가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다루겠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양육하는 사람들의 보호자들의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고 높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기동물들도 감소할 수 있고 책임감이 올라가니까 특히 뭐 놀이터라든지 동물 친화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려문화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 테고 또 세금을 내다 보면 그 세금 생각에서라도 버리는 일, 유기하는 일은 좀 적어지지 않겠나라는 찬성 의견 주셨고요. 김 교수께서는 반대신데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라는 말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이죠. 분명한 건 요즘 반려동물 보유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이 세금을 왜 걷는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할 부처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데요. 도입 배경은 반려동물을 잘 케어하고 보호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전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먼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시행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시행 배경 또한 동물 보호나 유기 방지 그리고 책임의식 강화로 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費용이 발생을 하죠. 뭐 외장형, 내장형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식에 따라서 2에서 한 뭐 5만 원 비용이 듭니다. 근데 등록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등록률이 얼마나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75.4%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부분의 벌금을 부과해도 76%가 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제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볼 테니까 일단 세금과 관련해서는 김정인 교수께서는 반대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웅종 교수께서는 중간에 서셨습니다. 분명히 고민하는 지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포커스에 어디에 두느냐 저는 거기에 맹점을 줬거든요. 보통 이제 보유세는 유기동물 복지 쪽에 많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유세를 내게 되면 일반 반려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혜택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 복지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처음 제가 지적했듯이 어떠한 법규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조항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중립인 이유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걸림돌이 있고 그게 해결한다 그러면 찬성이든 반대든 분명히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영환 팀장님께 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방송 전에 궁금해서 세 분께 여쭤봤는데 실제로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낸다면은 일단은 다른 동물이 아니라 개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반려견에게만 적용이 되나요? 네, 주로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개를 이제 비용의 어떤 세금 부과나 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동물들로 한다라고 하는 건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대략 낸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를 반려동물을 내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마저도 뭐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만큼 저항감을 고려하면 몇만 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한 마리의 반려견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뭐 사료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용품들을 생각하면은 10만 원 정도는 월 쓰는 가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정도를 생각했을 때 뭐 연간 10만 원 아래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게는 뭐 수만 원이니까 한 4, 5만 원. 좀 많아지면은 8, 9만 원 정도 수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마리수에 따라서 좀 이게 가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마리가 되면은 한 마리당 해서 더 세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해외의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요. 요즘 반려동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이제 떠안는 키우는 뭐 애니멀 호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이런 반려동물 보유세라든지 연동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한 마리 키울 때는 뭐 3만 원. 근데 두 마리부터는 등록 비용을 뭐 7만 원쯤 받고 세 마리부터는 뭐 한 1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좀 가중을 두면은 쉽게 함부로 많이 키울 수 없는 좀 그런 책임감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딱 한 마리 늘어날 때마다 똑같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마리수가 많으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 팀장께 하나 여쭤보면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긋게 되면 유기동물에 상당히 좀 이제 이 복지 차원에서 개선 차원에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실태는 일단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자체마다 동물보호센터들이 있고요. 그 통계가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하는
유기동물, 유실동물들은 11만 마리 정도 와. 수준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요. 거의 모든 지자체에 그러한 센터들이 있어서 유기동물들을 이제 구조하고 입양 보내거나 관리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보호사에서도 입양이 많이 되는 또 견종이 이제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교수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우리가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가 1년에 11만 마리면은 오히려 보호센터는 확대되고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아직까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면 뭐 첫 번째는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늘어나는 유기동물 숫자는 많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풀이라든지 견사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기동물이 들어왔을 때 입양률이 굉장히 높으면 이런 많은 도움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마리수는 많고 유기동물 숫자는 늘어나다 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대로 입양이 많이 되는 견종도 있는데 또 입양이 잘 안 되는 또 그런 견종이 뚜렷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작고 귀여운 반려견, 애완견이라고 하죠. 작은 예.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입양률이 굉장히 높은데 푸들이나 몰티즈나 네네, 말티즈나 그렇죠. 네. 뭐 진도 믹스견이나 뭐 도사견 또 요즘 맹견이라고 또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 잡종들에 대한 이 품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입양률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김 교수님, 그렇다면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왜 이렇게 많은가? 물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은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98조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뭐 물건으로 쉽게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비싸게 어렵게 얻은 것을 쉽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반려동물 양육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우고 싶어 입양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훈련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네. 그리고 유기견이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명절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뭐 여름 휴가철 이제 네. 그런 시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휴가철이죠. 네. 여름 휴가철 때 유기견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강아지를 맡아줄 곳이 없기 때문인 거죠. 뭐 호텔링을 하면 좋은데 비용 부담이 크고 뭐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 유기견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또한 반려견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곳 또한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휴가철 반려견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궁금한 것이 네. 반려동물을 또 매우 키우고 싶었고 또 좋아했다가 네. 사람의 또 감정이라는 건 변할 수도 있고 네. 또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버리지는 차마 못하겠는데 어딘가 지자체가 됐든 동물보호센터가 됐든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낼 수 있는 곳이 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굳이 버리지는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반려견이 됐든 반려묘가 됐든 정말 벅차서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러면 어디 산이든 들이든 버릴 게 아니라 어디 보호소라든지 맡길 곳이 있으면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현행 법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수제도라는 게 법에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혼자 사는데 내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다. 예. 아니면 뭐 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경우는 법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이게 외국은 받아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시나 지역에 따라서. 하지만 문화가 전혀 다른 게 제가 오늘도 영국의 이제 동물보호 활동가와 이제 미팅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반려동물이 입소를 하면 센터에 유기동물 센터 입소하면 예. 길어야 몇 주 있다가 그냥 다 입양을 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받아주거나 제한적으로 입소하더라도
뭐 입양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문화 자체가.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그 안에서 죽음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안락사가 되나요? 안락사 비율은 뭐 한 20% 정도 전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안락사가 아닌데도 죽는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한 반절 정도는 사망하게 됩니다. 네, 이걸 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지난달에 이제 미국의 유기견 보호소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는 떳떳하게 내가 길 형편이 안 되면 보호소에다 갖다 맡기더라고요. 그럼 맡기면 거기에서 이제 일정한 비용을 지급을 하고 새로운 주인 만날 수 있게끔 거기서 중간 역할을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그 우리나라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양률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떤 유기동물이 들어왔을 때 입양 나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순환 구조로 누군가 맡기고 간 그 유기견 또는 유기묘를 다른 사람이 일정한 시간 내에 또 입양받아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반려동물 보유세의 쟁점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면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 아니다. 세금을 매기게 되면 오히려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주장. 이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김정현 교수부터요. 저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증가했다 감소할 것이다. 네, 일시적인 증가 그리고 후에는 뭐 양육 두수가 줄어들면 감소하겠죠. 네.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부담 때문에 키우던 분이 잠시 일시적으로 유기를 시킬 거기 때문에 잠시 이제 유기를 시키면은 유기견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또 부과되고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를 입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번 더 뭔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반려견 수도 이렇게 반려견 키우는 인구도 감소될 거고 그렇지만 유기견 감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려동물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기견은 짧게는 좀 늘어났다가 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셨고 김영환 팀장께서는요. 저도 예측을 하자면은 거의 동일하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는 알겠습니다. 뭔가 이 비용이 부과된다니까 뭔가 질에 더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과연 내가 조금 일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동물을 버리겠느냐 준비된 사람이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유기동물 감소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유기동물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좀 차단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셨는데 이용정 교수께서는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처음에는 버려지거나 버리는 게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자리 잡고 정책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특히 이제 교육이라든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양받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래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고 하면 추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리를 서서히 잡기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유기동물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네, 이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유기동물을 줄이는 취지를 반려동물 보유자로 노리고 있다면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독일의 이 사례하고도 비교를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개를 기르는 경우, 개의 경우에만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반려동물 보유세 궁금한 것이 개만 부과하느냐, 고양이는 그러면은 부과할 이유가 없는 거냐, 또는 뭐 다른 동물들 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다람쥐도 있고 뭐 도마뱀도 있고. 김 팀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 정의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고양이도 있고 뭐
말도 있고 큰 동물들 여러 네. 가지가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이제 반려동물 문화가 일찍 정착한 나라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개를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아무래도 밖에 집 밖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게 길에 있는 고양이랑 집에 있는 고양이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요. 독일을 얘기하셨는데 독일은 지자체가 이 반려동물 양육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된 목적은 개의 어떤 양육 숫자를 제한하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한 마리당 90유로 정도 연간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겠죠. 90유로에서 한 180유로. 근데 두 마리째부터는 뭐 한 270유로 뭐 이런 식으로 가죽이 돼서 더 가중이 많아지네요. 됩니다. 예, 세 번째는 뭐 350유로까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 키우지 마라. 감당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봉사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시각 장애인 네. 안내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면제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아신다면은 더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테고요. 생각이 나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거고 일본이든 또는 다른 나라요. 이 교수님, 이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담이 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수익자 부담은 이제 아까 제 처음 이야기했던 유기동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 누가 수익을 볼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보유세나 이런 세금이 걷어져서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보호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되면 그 세금 내는 거에 대해 거부반응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중립적인 입장이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금은 걷어들여졌는데 오히려 유기하는 사람과 또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없다면 그 부분은 또 납득하기 또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2022년 말 기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가 또 뭐 2천만 명이 된다는 그런 추정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꼭 세금만으로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는 지적도 해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동물 등록제도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따가 2부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김 교수님은 뭔가 이 보유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만큼 좀 또 추가적으로 환경이든 또는 주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올바른 패트캠 문화 정착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싫어하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에 대한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뭐 어릴 적 물렸었던 경험이 있다던가 예. 아니면 뭐 내가 키웠던 강아지가 뭐 일찍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그걸 다시 한번 펜너스를 겪고 싶지 않다던가 뭐 그런 추억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려인들이 이런 비반려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 패트캣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 비반려인도 반려인들에 대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인식도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경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겪었던 일인데 반려견이죠. 강아지가 저를 향해서 무섭게 짖어대길래 그냥 저는 예쁘게 봤습니다만 지나가시던 다른 분은 막 질색을 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또 반려동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이렇게 실제 양육하는 분들이 어떤 좀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나라는 주거 형태 문화가 다세대 문화잖아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자유롭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겹쳐지는 그런 산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산책 시에 올바르게 산책할 수 있고 짖지 않고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이건 결국은 우리 보호자분들이 패티켓에 있어서
남을 의식하는 배려하는 그 배려하는 산책 문화도 만들어주고 입양했을 때 끝까지 이제 교육을 통해서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누군가가 뭐 돈을 내 교육을 시켜 하기 이전에 보호자 스스로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존중할 필요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상호 존중이 중요한데 우리 아직 반려동물의 이 문화는 좀 이제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김 팀장님. 네. 우리는 이제 옆집에서 고양이가 있으면 그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입양받기도 하고 네. 대체로 이렇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이 또 강아지를 입양받기도 하고 좀 쉽게 입양되고 또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반려 문화의 좀 큰 해결해야 될 부분 중 하나인데요. 2023년에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반려동물 취득 경로를 조사를 해봤는데 친지나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주고 데려왔거나 그냥 데려왔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펫숍에 갔거나 아니면 유기동물 센터에 갔거나 이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개 좀 많이 태어났는데 데려갈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데려왔다가 57%가 넘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매년 반절이 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어떤 동물 등록 제도에 어떤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성화가 잘 안 돼 있고 그냥 뭐 시골에서 뭐 한 번 강아지가 한 마리씩 낳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 감당을 못하니까 옆집을 주고 아는 사람을 주고 자녀를 주고 이런 경로를 좀 잘 차단하는 게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력 관리나 또 위생 관리 같은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유기견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유기묘가 됐든 또 정말 이 유기동물은 위생이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 교수님. 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중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욕심을 잔뜩 냈다가 네.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유기해버리는 거 아니냐, 무책임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용 한 마리의 월 평균 양육비용이 13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 평균요? 네네네, 월 평균. 자, 통계만 보면 키우지 않는 분들 한 달에 13만 원 정도만 있으면 키울 수 있겠구나. 13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13만 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매년 이게 통계를 보면 13만 원, 10만 원대 나오는데 소형견, 대형견, 사료 양이 다르고 보호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양육 비용은 전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강아지 유치원 한 번 보내면 유치원 비용만 몇십만 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강아지 유치원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의 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걸 평균으로 해서 월 13만 원이다. 그래서 월 몇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아주 세부적이진 않아도 그래도 뭐 대형견, 뭐 이제 어떤 소형견 이게 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소외계층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실 반려동물 양육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게 현실이에요. 예.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데 키우는 이유는 유일한 말벗이 되고 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한다? 그분들이 과연 이 보유세를 내실 수 있을까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 유일하게 벗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 관계에 이 교수님도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에서도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치가 13만 원이다. 사실 실질적으로 반려견을 입양하는 순간, 예. 데려오는 순간에 해야 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산책도 나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미용 관리,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요. 병원도 가야 되고 이래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에 대한
거부 반응도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걔가 또 다쳐가 또 병원 가게 되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거. 꼭 먼저 입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숙지도 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물론 취약계층에게는 동물병원 진료비라든가 뭐 사료라든가 일부 예.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김영환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지금 취약계층을 논의하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정한 수준의 예.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지금 취약계층을 얘기를 하면은 저희 뭐 동물단체들도 보통은 뭐 특히 노인분들 독거노인들 많으시죠 우리나라에 웬만하면 키우지 마세요라고 저희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갈 수도 있고 뭐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비상 상황에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경고를 드리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은 이미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많은 아파트 단지 같은데 보면은 노인분들이 안고 다니세요 동물을. 이게 이미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려서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요즘에 이슈가 동물과 관련된 이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냐. 이 할머니가 예를 들어 아파서 요양병원 들어가야 되는데 요양병원은 걔랑 같이 못 가요. 그럼 난 요양병원 안 가고 난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면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정도로 많이 이 애착이 이 취약계층일지라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네. 좀 고려해서 이런 것들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네, 실질적으로 저도 복지사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어르신 한 분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무서워서 복지사들이 접근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더니 유기견을 키우고 계셨었어요. 이름이 재롱입니다. 재롱이원. 네. 재롱이원이 재롱이2를 데리고 왔다 하시는데. 재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무섭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왜 무서웠냐면 이 말티즈를 이 어르신이 한 번도 목욕을 몇 년 동안 안 키우셔서 애가 새카맣게 이제 완전 변해 있더라고요. 짖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미용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다 털을 밀고 이제 어떻게 이게 반려견을 키워야만이 함께 오래 살 수 있는지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예.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서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 비용적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비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다음에 입양됐을 때 이제 교육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또 걔들은 또 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문제 행동 원인이 돼가지고 문제점 뭐 분리불안이라든지 지점 공격성, 뭐 통제불안 통해서 이웃 간에 많은 갈등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유세에 연결돼서 올바르게 케어하는 방법, 양육 프로그램을 잘 거기다 접목시킨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이제 2부로 넘어갈 텐데요. 아까 김영환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쉬운 입양이 쉬운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입양제도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 어떤 방법 개선책 논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입양 전 반려동물 양육 방법과 어떤 패티켓 준수사항에 대한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안에는 동물보호법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도 필요하고 예.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팀장께서는요? 입양하는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입양을 보내는 기관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견 센터들이 이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상담까지 하고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 낙후된 지역은 그냥
언제든지 와서 그냥 데려가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편차를 줄이는 게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표준화가 안 되는 부분도 지적해 주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제 반려 문화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해 보니까 한 20에서 25년 전인 것 같아요. 제 일본에 펫샵을 구경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일본에 펫샵을 가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방식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가서 강아지 분양값도 물어보면서 어떻게 분양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당시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입양 받기 전에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한 교육을 먼저 수료를 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몇 년 전에 또 다시 일본 가서 요즘은 입양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입양자 교육을 왜 하죠?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이미 문화와 복지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정착이. 굳이 그런 부분들을 추가할 이유가 없이 문화로 정착이 됐다는 것인데 자 우리의 반려동물 환경도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 될지 로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연간 성장률 2.4%를 달성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한은은 평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앞에 놓인 안개를 걷어내고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한 하루. KBS 일라디오가 준비한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KBS 일라디오 주요 프로그램과 함께 오직 경제만을 논하는 시간. 우리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위기 속 나만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KBS 일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단 하루에 이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환 동물권 행동 카라 교육팀 팀장,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 김정연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로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397님께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이 가야죠. 0340님 유기견 유기묘가 늘어나는 건 병원 진료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지 차이 나니 믿음이 안 갑니다. 3267님 세금 낼게요. 차라리 내고 싶습니다. 지금 청계천 같은 것도 반려견 동반 한 해 만에 난리거든요. 반려견 동반 식당도 동물 혐오자들이 식품법 위반으로 신고해서 난리고요. 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도 법률도 최하위 국가인데 납세하고 나선 얼마나 권리 보장해 줄지 의문이긴 합니다. 7377님 2919님께서는 비슷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유기견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착한 일하고 세금 폭탄 맞는 게 아닌가 걱정이네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보유세는 물론 포함을 했어요. 다른 동물복지 대책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우리가 또 하나 쟁점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관련해서 유기를 막고 또 동물을 보호하는 데는 꼭 보유세만 있느냐 그런 취지를 목적으로 두는 거라면 반려동물 등록제도 있다. 이 등록 실태에 대해서도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전에 김정인 교수님이 간략하게 했었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에게 반드시 동물 등록제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동물 등록
마리수가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변경 신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물 등록 과정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동물 등록 대행 업무 시행하고 있는 병원 및 기관을 찾아가서 반려동물 정보를 신청서에 작성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동물 등록이 작성이 되면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예. 어디 이 반려동물 관련된 프로그램 보면 돌발 퀴즈로도 참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동물 등록제거든요. 내장도 있다, 또 외장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 교수님. 네. 실제 등록률이 매우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통계에 의하면 동물 등록제 인지도가 63.6%라고 합니다.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네. 알면서 안 지키는 것과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 교육 도입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1.4%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현 팀장께서도 이 동물 등록제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동물 등록제가 도입된 지는 뭐 의무화된 지 10년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추적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등록을 했는데 그 동물이 뭐 한 5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죽었는데 사망 신고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은 보호자가 이사를 갔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랬을 때 이게 신고를 안 해도 추적을 해서 왜 안 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뭐 보유세라고도 하고 등록비라고도 하는 것들이 이런 등록 갱신과 연동이 돼야 이게 등록 제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반려동물이 더 함께 잘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놀이터를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들면 반려인들도 뭐 반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식별 장치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할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눠졌을 때 내장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잊어버릴 확률 뭐 잃어버리는 것도 쉽게 버려지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외장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칩을 시술을 하거든요. 그럼 뭐 염증이나 뭐 이런 거 발생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도 EU 사유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또한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뭐 비문이라든지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더 홍보도 많이 해서 누구나가 쉽게 등록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등록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보유세와 연결할 부분도 고민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김 팀장님. 또 하나 이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개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보유세인데 왜 개식용 종식법 이야기를 꺼내든 배경이 뭘까? 이 부분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연관이 아주 없진 않지만 또 직접적인 연관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오늘 보유세라고 하는 논의는 사실 개식용 종식 때문에 논의되는 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근데 워낙 그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이제 통과됐고 시행을 이제 2년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거를 국가가 뭐 보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의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흘러들어온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종식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관련 비용은 그 담당 주무부처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렇게 쓰이게 되면은 내가 내 반려견을 위해서 이 세금을 냈는데 그게 보상금으로 전혀 다른 쪽에 흘러간다는 거는 좀 동의를 얻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환 팀장께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개식용종식법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분명히 네. 반감이 있었거든요. 이용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보유세라는 개념은 처음 출발한 것이 다른 맥락인데 개식용 종식에 의한 보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보유세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더 반발감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부담이 되겠죠. 네, 김 교수께서는요. 저도 개 식용 종식은 찬성입니다. 그리고 개 식용 종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종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하면서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예전에 주변에는 많이 간판이 보였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뭐 또한 대부분 개 식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개 식용 종식법은 찬성하겠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보상금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김정현 교수께서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 개 식용 종식법을 연결하는 목소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프라도 조성을 해야 된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이 개식용종식법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이런 비용이 드니까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키우시는 분들이 드시진 않는데 왜 그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네, 상당히 거부감이 클 수밖에 네. 없다. 이 말씀이 될 텐데. 자, 반려동물 이제 이 명칭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명칭 관련해서 김 팀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다 보니까 아까 독일의 사례 네. 또는 일본도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텐데 명칭도 그렇고요. 아까 이거는 이제 김정현 교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납부하는 방식, 뭐가 연간 뭐 상반기, 하반기인지 네. 또는 뭐 분기별로 또 이 할부로 이제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네. 뭐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있다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이 논의가 치열하게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안이 지금 뭐 국가에서 세웠거나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그 보유세라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등록 비용 현실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갱신을 전제로 이게 없던 세금을 낸다라는 저항감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심리적인 저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정도로 우리가 계속 뭐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지금 2000만 향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히려 있음직한데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우리가 치열하게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도입을 하자.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떤 세금보다는 등록 비용. 그래서 그 비용은 내가 낸 등록 비용으로 나의 강아지와 나에게 반려인에게 돌아온다. 이런 효능감을 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의 어떤 효능감 또는 지역사회나 국가 전체적인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효능감 이런 부분들이 김정희 교수께서는 명칭에 대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명칭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또 뭐 아까 할부 말씀드렸지만 분할 납부라든지 뭐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뭐 외국의 그 세금 명칭을 참고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의 그런 부분을 조금 조사해보고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단번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닐 테고 이 교수님 또 아까 그 점을 이야기하셨죠. 왜냐하면은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결정을 못 내시는 데는 정확하게 이 재원이 그럼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반려인들을 위한 제도나 유기동물 보호의 방지를 위한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우리나라도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급성장하는 반려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단계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이제 교육 문화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항상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해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나간 자리 배설물 치우지 않고 다른 개들과 싸웠을 때 그런 광경을 봤을 때 말릴 수 있는지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가서 지적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질문을 던져보면 못해요. 나만의 반려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면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식적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인프라를 보면은 지금 주로 이제 동네 또는 아파트 단지 또는 이제 좀 시골이면은 시골길에서 반려동물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반려동물 공원도 좀 태부적인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혐오 시설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뭔가 우리가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등등등 여러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아직도 혐오다, 우리 동네는 안 됩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부분 김영환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놀이터를 말하셨으니까 예를 들면은 놀이터가 없는 지자체들이 그래도 꽤 됩니다. 아직도 네. 놀랍게도.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놀이터에 강아지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가 나 오늘은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냐면 그 지역에 사는 그 보호자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겁니다. 주민이 더 자유롭게 남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가 좋은 시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 지역에 어떤 갈등을 줄이고 해소하고 행복을 높이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오보다는 그런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생각 중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제가 전국 운동장 만들기 캠페인을 최초로 서울역 시청업 광장에서 시작을 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장. 네.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갔는데 경비원 그때 예전에는 한 20-30년 전에는 공원마다 경비원 분들이 계셨었어요. 지키는 분들이요. 네. 네. 갔더니 개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호각을 불고 막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당시. 네. 왜 나가라고 할까?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으로서 공원을 왜 못 들어가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 운동장 만들어주세요라고 캠페인 진행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국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운동장, 공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현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운동장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만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지금 현재에는 반려견이 공원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걸 자꾸 만들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영역을 자꾸 구분지려고 하는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나아가지고 저희가 아파트 단지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요. 전국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럼 각 지역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파트 단지별로 그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각 그 교육이 활성화됐고 캠페인을 올바르게 한다면 굳이 이런 게 선을 그어가지고 서로 마찰 생기는 걸 최소한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공원 등을 반려동물 공원 등을 이제 여쭤본 이유는 이제 그런 인프라 구축에 반려동물 보유세가 사용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김 교수님. 이제 뭐 1,500만 명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2천만 명이다. 이건 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기동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분명히 반려동물의 효과도 있는데 또 이런 유기동물이 되면 그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들깨도 있고 또는 때로는 산행을 하는 그런 등산객들에게 또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 문화가 이런 이제 이 유기동물 관련해서 엮어보면 좀 취약한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어떤 점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반려동물 산업의 급상장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 안에 동물 관련 산업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 복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려동물 산업도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좀 두 분야가 좀 분리돼서 분야에 맞게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건강하게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물이 행복한 동물 보호 복지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여러 용품이나 뭐 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된 법안이 좀 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하나의 이야기를 또 하자면은 의료보험 제도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 기르고 양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그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아까도 나왔습니다. 의견이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 쪽도 의료보험이 빨리 자리 잡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반려견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반려동물을 아픈 또는 다친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까? 따로 보험 제도는 없나요, 김영환 팀장님? 네, 뭐 사람은 의료보험이 의무가입돼 있고 예. 있지만 그 동물은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사설 보험은 조금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유는 뭐 결과적으로는 신뢰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의 탓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신뢰를 조금 올릴 방법들을 마련해야 돼서 어떤 지자체들은 조례로 어떤 중성화란다 동물병원 비용 수가를 네. 정해서 공개해라 뭐 이런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네, 맞습니다. 동물병원 의료 수가가 전국적으로 이게 딱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도 수의사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물병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이야기들 사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려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나중에 보유세가 뭐 정착이 잘 되면 사실 교육비도 저희도 훈련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교육비가 싸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주게 되면 훈련도 또 쉽게 접촉을 해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함께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반려동물 우리가 보유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김정현 교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우리가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야기했고 반려동물 보유세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비용이든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제도이든 반려동물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유기동물과 또 포함을 해서도 일 수도 있는데 그런 좀 고민을 해야 될 어떤 제도나 또는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올바른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이제 제도 교육이 하나 있어요. 대학에서 반려동물 전공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 전 세계에 잘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행동 교정을 가르치고 애교 미용을 가르치고 뭐 동물 보건, 회창업 등 대학 교육 안에서 이런 전공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문화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대학 전공자들이 산업에 종사함으로 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K-팻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또 경쟁력들이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떠나서 결국 이 취지는 이제 재원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하나는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세 분이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 보유세가 됐든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부터요. 네, 보유세 제도는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쓰여질 거고 얼마의 비용이 책정될 것이며 어떠한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국민이 알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보유세에 대한 거부반응 또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전에 어떤 그 결과에 대해 결과물 가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걸쳐서 뭐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면 네. 거부 반응들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테니까요. 김 교수님께서는요? 네.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위한 비용 마련도 중요하지만 비반려인들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예산은 있지만 정말 반대로 인해서 이 시설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려인들도 뭐 비반려인들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함께 하지 못하는 제한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더 내고 뭐 애견 카페를 가고 반려견 운동장을 비용을 내서 이용을 하고 여러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성향도 각각 다르듯이 네. 개들의 견종에 따라서 또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키우고 싶은 반려견이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반려견을 입양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과 후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냐 이렇게 주변에 많이 물어보면 행복해졌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생명에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김영환 팀장께서는요. 뭐 오늘 뭐 찬성과 반대 뭐 중립 입장으로 얘기를 나눴지만 토론하다 보니까 공감되는 내용들이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있을 정도로 좀 풍성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찬성 반대냐 뭐 내일부터 돈 낼 거냐 말 거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처럼 다양한 측면들을 들어보고 같이 고민하고 좀 충분히 수기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시행을 결정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제도는 또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깊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또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3808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만이 반려견을 키우도록 해서 사육 숫자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려견 사육자에 대한 과세가 가장 필요한 이유로 유기동물 문제보다는 배설물과 관련된 분뇨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342님께서는 세금 부과 반대합니다. 대신 반려동물 의료보험법을 만들어 의무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출산 시 동물병원에서 인식표 또는 칩 이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요. 주인은 당연히 매달 의료보험료 내야 합니다. 5584님께서는 버려지는 동물들 너무 불쌍해요. 동물 보유세 시급합니다. 1024님 자동차세 10만 원 넣는다고 해서 자동차 버리지 않잖아요. 한 생명을 키우는 건데 돈 든다고 버리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물 관련 복지만 잘 이루어진다면 보유세 찬성합니다. 세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이런 표현이 가장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내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 전에 반려동물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